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에 발표된 학습 분석 분야의 중요한 논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5 Years of Learning Analytics Research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저자는 이제 체코 마사릭 대학교, 뭐 카네기 멜론 대학교, 미시간 주립대학교, 호주 모나시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자들이 공동 집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단순한 논문 소개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록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학습 분석. 이 러닝 아날리틱스라는 개념은 처음에 2021년에 공식 정의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 정의는 학습자와 학습자 그 맥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고 분석 보고해서 학습을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2025년에 그 정의가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핵심 변화는 액셔너블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즉 실천 가능한 통찰을 강조하게 됐다는 거죠. 이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업과 학습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 전환이었죠. 그런데 왜 정의를 바꿨을까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어떤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모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LAK와 JLA 이제 그 학습 분석 저널에다가 이제 뭘 하셨냐면 그 실린 논문의 70% 이상이 실제로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측정한 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학습 분석 논문인데 학습을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이제 논문이 뭐였냐면 그 이제 2024년에 이제 최우수 논문이었다고 해요. 제목이 아예 대시보드의 잃어버린 약속인데요. 학습 분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응용 분야가 이제 대시보드인데 그 이게 실제로 학업 성취를 향상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어요. 이런 비판적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15년 동안 실제로 무엇을 연구해 왔는가를 이제 데이터로 직접 검증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연구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참여했고 어떻게 이제 무엇이 바뀌었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연구비 지원 환경이 LK의 연구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전 세계와 국가별로 그 학습 분석의 주제 동향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요게 인제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논문 구조를 이해할 때 인제 이 그 리서치 퀘스천 세 개를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논문이 머신러닝, 뭐 자연어 처리, 네트워크 분석 이런 거를 모두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문 사회과학적인 교육 연구에 컴퓨터 과학 기법을 약간 풀스택으로 적용한 사례여서 방법론적으로도 매우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이제 조금 데이터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연구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중요하긴 하죠. 이제 분석 대상이 그 LAK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게재된 모든 풀페이퍼와 숏페이퍼 해가지고 936편을 봤어요. 이제 포스터나 데모 워크숍 같은 거는 이제 좀 제외를 했고요. 자, 그래서 메인 트랙만 포함을 한 거죠. 데이터셋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인제 그 공개한 데이터셋, 네, 기존의 이 오초와 공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정제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연구팀이 직접 소속 기관과 국가 정보를 추가했는데 이중 국적도 뭐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소속을 먼저 인제 했대요. 네. 그리고 연구 방법론 논문을 쓸 때 이런 미시적 결정들을 명시하는 게 그런 뭐 재현 가능성을 위해서 좋은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파트 2는 완전히 처음부터 구축을 했죠. 이제 ACM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PDF로 된 전체 논문집을 좀 다운로드 해가지고 커스텀 파이썬 파서로 메타데이터를 스크래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크로스 뭐 REF와 DBLP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 정보를 가져와서 병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펀딩 컬럼도 추가되는데 사실 이게 인제 아까 리서치 퀘스천 두 번째 연구비 지원 환경을 위해서 인제 펀딩 정보를 추출한 거죠. 그래서 인제 저자들이 방법론에서 어떤 걸 했냐면 먼저 전처리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자들이 직접 입력한 키워드에는 오타와 불일치가 많아요. 이제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인데 인제 하이픈을 빼고 인제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SLR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일해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 기법이 이제 레벤스타인 디스탄스라고 인제 편집 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인제 네. 그래서 두 문자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 삽입, 삭제, 교체 횟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러닝이라는 인제 잘못된 이런 소스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러닝이라는 정말 i 하나를 삽입하면 되니까 편집 거리가 1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삽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레벤스타인 거리가 기준 단어의 10% 미만이면 오타로 간주하고 기준 단어로 통일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러닝은 8자니까 10%, 그러니까 0.8, 거리가 1 이하면 오타로 처리하는 거죠. 1 이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파이썬에서는 이제 퍼지 스레솔드 룰이라고 어 약간 이 임계값을 설정을 해서 동일 키워드로 이제 하는 그런 매칭 알고리즘을 좀 사용을 한 거고, 그래서 기존의 임계값 이내 매칭 발견이면은 표준 키워드로 자동 할당할 수 있게 한 내용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력 키워드를 바꿀 수 있구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제 센텐스 임베딩을 한 거죠. 문장 임베딩을 한 거죠. 일단 키워드 매칭만으로는 의미적 유사성을 잡을 수가 없죠. 학생 중도 탈락 예측과 위기학습자 조기 공부 시스템과 같은 개념 단어인데 이게 달라서 매칭이 안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게 이제 임베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논문에서 쓴 도구는 센텐스 트랜스포머의 이제 올 미니 LM 뭐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이제 버트 기반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의미 유사도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좀 한 건데요. 이 버트가 원래 12개의 레이어인 걸 이제 6개의 레이어로 줄인 경량화 버전이어서 속도가 빠르면서도 좀 이제 성능이 괜찮죠. 그래서 출력을 어떻게 했냐면 각 그 초록 논문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초록 논문 하나를 이제 384차원 벡터로 인제 하나, 그래서 인제 임의적으로 인제 비슷하면은 텍스트가 이 고참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됐던 거죠.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에서 인제 비슷한 동네는 가까이 있을 거고 인베딩 공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자기조절학습 관련 논문들은 이 384차원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모여 있게끔 인베딩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요. 파이썬 코드는 이제 몇 줄이면 이게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된 거고, 그 936편의 논문 초록이 각각 인제 384차원의 벡터로 변환이 되고, 이게 이후 모든 군집합 분석의 입력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임베딩된 벡터들을 K-민즈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K 평균 군집화로 좀 그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은 아시다시피 인제 그 중심점을 기반으로 군집에 배정시키면서 가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군집의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여기서 인제 핵심 질문이 생기죠. 항상 고민되는 게 'K를 몇으로 둘 거냐?'가 고민이에요. 이걸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실루엣 메소드라는 게 네. 실루엣 점수가 여기 나와 있죠. 실루엣 스코어가 이렇게 포뮬러가 나와 있습니다. 이 A라는 것은 그 논문 I와 같은 군집 내 다른 논문들과의 평균 거리,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네, 논문 I와 가까운 다른 군집 논문들과의 평균 거리. 이건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점수 범위는 이제 -1부터 1 사이고 높을수록 군집화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팀은 이 K2부터 K8까지 이걸 다 검증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K가 6일 때 점수와 이 해석 가능성 사이에서 가장 좋은 균형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집 검증도 좀 엄밀하게 했는데 군집에서 중심점과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논문 3편을 선정해 가지고 그 2명의 독립 코더가 군집의 성격을 해석했고 이 러닝 애널리틱스 전문가 팀의 최종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중 검증으로 이제 신뢰도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제 방법론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루뱅 커뮤니티 탐지라고, 루뱅 커뮤니티 디텍션이 그 네트워크에서 관련 키워드 그룹을 찾는 데 쓰여요. 먼저 그 키워드 공출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노드는 각 키워드고, 그다음에 같은 논문에 함께 등장하는 관계가 인제 엣지 가중치를 주는 거죠. 논문에 같이 등장하면 함께 등장한 빈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루벤 알고리즘에 이 네트워크에서 모듈성 Q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Q를 커뮤니티를 찾습니다. 모듈성 공식에 이렇게 있죠. 네. 솔직히 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실제 연결수에서 무작위로 연결됐을 때 기대되는 연결수를 빼서 커뮤니티 안이 밖보다 얼마나 더 연결됐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Q가 높을수록 커뮤니티들이 잘 분리가 된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Q가 높을수록 커뮤니티가 잘 분리가 된 건데, 학교에서 반 배정할 때 이제 반 안에서 친한 친구들이 많고 다른 반과 교류가 적을수록 반 구분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듈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해 보니까 29 개의 커뮤니티가 발견됐다고 해요. 가장 큰 커뮤니티에는 인제 111개 키워드, 111개 키워드, 여기에는 연관 규칙 마이닝이라든가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시퀀스 분석, 다중 모델 데이터, 학생 참여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어 또 인제 어떤 그 방법을 쓰냐면, 방법도 참 많죠. 인제 이분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쓰는데, 이건 이제 리서치 퀘스천 2랑 비슷해요. 연구비와 연구 주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쓰인 핵심 방법이에요. 이 이분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노드를 두 가지 집합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집합 사이에서만 엣지가 존재하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중심이 6개 군집이라고 되어 있고, 집합 여기 Y가 인제 그 연구비 지원 기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펀더가 그 주제 연구를 지원했을 때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측정 지표는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네요. 엣지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밀도가 있고요. 엣지 수가 안 나왔네. 밀도가 있고, 평균 차수, 그러니까 노드당 이제 어, 평균 연결수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듈성이라고 해가지고 펀더들이 특정 주제에 집중화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이렇게 측정 지표 네 가지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엣지 수는 펀더와 주제 연결의 총수고요. 밀도는 전체 가능한 연결 중에 실제 비율을 이제 그러니까 엣지 수를 실제 연결 비율로 나눈 거고, 그다음에 평균 차수는 노드당 평균 연결 수고, 모듈성은 특정 주제의 집중인지 분산인지, 이거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계산해서 시계열 변화를 추적했죠. 결과를 이제 2024년에 가져올 해버렸어요 26개 엣지와 그다음에 밀도가 0.217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반면에 어, 네, 2021년에 모듈성은 가장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펀더들이 특정 주제에 특화해서 지원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2024년에 모듈성이 낮았던 거는 펀더들이 여러 주제로 분산 투자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이제 이 모듈성이 낮을 때 전체 연결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자면 이제 2021년이 이제 코로나 어떤 초기일 거고, 이 사전에 이제 조금 그 온라인 학습이 다변화되고 난 이후에 좀 분산되지 않았나라는, 네,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또 방법론이 이제 뭐가 있냐면, 통계 검정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카이스퀘어를 한 거죠. 펀더랑 연구 주제 사이에 통계적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죠. 뭐 귀무가설 자체는 그렇겠죠. 펀더는 연구 주제를 무작위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유의 확률이 이제 이렇게 낮게 나왔으니까 펀더들은 연구 주제를 절대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는다. 어떤 체계적인 선호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관계수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티어만 상관계수를 쓴 것 같고, 이게 연구 주제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더 많이 협업하는가를 검증하잖아요. 이게 피어슨 대신에 스피어만을 쓴 걸 보면요, 공저 논문 수 데이터가 심하게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호주 같은 쌍은 수십편이긴 한데 대부분의 나라 쌍은 0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포에서는 로그 변환 후에 스피어만이 더 적절하죠. 뭐 이거 말고 이제 뭐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것도 코사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코사인 유사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벡터 B의 이제 유사도를 코사인으로 본 거죠. 그리고 시간적 안정성이라던가 국가 간 연구 주제 유사성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같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 중심점의 시간간 코사인 유사도가 되게 코사인 유사도가 이제 되게 높다고 아까 봤는데, 제가 여기다 따로 안 실리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리서치 퀘스천 1 결과입니다. 저자 분석에서 가장 인상적인 숫자는 뭐였냐면, 네, 70.8%가 그랬는데, 여기 2033명의 연구자가 2033명의 고유 저자가 있는데, 이 70%가 넘는 1440명에 딱 한 편만 발표하고 떠났대요. 20편 이상 발표한 핵심 코어는 겨우 9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자 유지율이 3년 기준으로 15에서 30%. 그러니까 학회에서 논문 낸 연구자 10명 중에 7, 8명은 3년 안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진 연구자들이 이 커뮤니티에 정착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1등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연구는. 그다음에 2위가 호주인 것 같고 3등이 UK인 것.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국가 간 논문 공저 수랑 연구 주제 유사성 사이에 되게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연구한 나라들끼리 더 많이 협업한다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데이터로 확인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퀘스천 2와 3의 내용인데 그 6개의 주제 중심 논문의 수를 보면 그 대시보드와 이론이 214편으로 이제 가장 많죠. 근데 또 성장률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현재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것은 오토메이티드 피드백, 자동화 피드백이에요. 2021년 이후 급등해서 현재 6개 중에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LLM이 교육에 본격 도입되면서 SA 자동 채점이라던가 AI 피드백 생성 연구가 좀 쏟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대시보드와 시어리, 뭐 아웃컴 프레딕션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은 좀 상대적 비중이 2020년 이후로 좀 줄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왜냐면 그 대시보드가 효과 없다라는 비판적 연구와 맞물려서 트렌드가 꺾인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죠. 자, 국가별 특징으로 보자면 미국은 이제 아웃컴 프레딕션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고요. 호주는 그 대시보드와 시어리 그리고 멀티모달 애널리틱스가 좀 활발한 것 같고요. 영국은 이제 소셜 러닝 쪽이 좀 더 활발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대시보드 강세인 것 같아요. 영국은. 독일은 대부분 분야에서 꾸준하지만 좀 소규모인 형태,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SF의 펀딩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 프레딕션이나 멀티모달 어널리티क्스의 23%의 지원이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이 NSF가 예측 분석과 센서 데이터 연구를 선호한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고, 이제 좋은 논문은 이제 한계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먼저 첫 번째 LAK만 했다라는 거죠. 뭐 다른 EDM이라던가 AID라던가 JLA 뭐 이런 학습 분석 전술들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어, 이 최신 트렌드는 종종 포스터에서 먼저 등장하는데 이걸 놓쳤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펀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 모델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올 미니 LM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 있긴 한데 작은 모델이란 말이에요. 뭐 GPT 임베딩이나 좀 대형 모델을 쓰면 군집합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임베딩 모델을 썼을 때 좀 좋을 거다라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이중 소송 문제도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뭐 한국에서 연구하다가 미국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시사점 연구자 입장에서 보자면 어 먼저 아까 연구 방법론에서 뭐 레벤스타인 그 정규화, 뭐 설문 응답이라던가 아니면 학생 입력 키워드, 코스명 등 노이즈 있는 텍스트를 정제할 때 이 레벤스타인 정규화를 쓸 수 있고, 여기 파이썬에서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노이즈를 정규화할 때 레벤스타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센텐스 트랜스포머 임베딩, 그러니까 논문의 코퍼스를 분석한다던가 교육 텍스트의 의미 유사도를 측정한다던가 초등이래 학생 에세이를 군집화한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센텐스 엠베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민즈와 실루엣인데 이 사전 카테고리 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주제 그룹을 찾고 싶을 때는 이제 실루엣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벤 커뮤니티 탐지 같은 것도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공저 네트워크, 인용 네트워크, 뭐 키워드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 이럴 때는 루벤 커뮤니티 탐지, 이분 네트워크도 썼죠. 어떤 두 종류의 엔티티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뭐 학생이나 과목, 교사와 방법론, 펀드와 주제 이렇게 이분 네트워크 관계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어만 상관 분석, 데이터가 이제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순위형 데이터라든가 로그 변환이 필요한 치우친 데이터들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것보다 스피어만 상관관계를 쓸 수가 있다. 이 논문의 전체 데이터셋과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카이브에서 서플리멘터리 매트리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들을 재현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또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론들 이제 좀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결론도 한번 보시면서 연구의 방향과 또 방법과 시사점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